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네. 며칠차 교육이세요? 네. 2차요? 강남 혹시 농사 경험이 네.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농사 경험. 그냥 뭐 주말 농장이라도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근데 다 있으신데 손을 안 드신 거죠? 전혀 농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 아, 많으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귀농 교육을 받으시고 귀농이나 귀촌이나 뜻이 있으셔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데 어쨌든 농촌 흙과 함께 살겠다.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먹거리를 자급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져야만 하는 단 한 가지라도 뭐 여러 가지를 다 자급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손수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 자급을 하겠다. 또는 이것으로 뭐 소득을 좀 내겠다. 월 급여가 없는 상황에서 농촌에서 안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부업처럼 먹거리로 농사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본업이 되든가 흙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전환은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틀거리, 사회 시스템에 맞추어서 살았으나 흙과 함께 농촌에서 농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 자기 삶의 전환인 거죠.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긴 할 텐데요. 이거 네. 우선 이제 농사를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셔서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집을 구입을 할 때도 여기 집이 내가 있는 곳과의 교통이 접근성이 얼마나 되는지 뭐 남향인지 이런 걸 다 살펴보잖아요. 예,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농사를 지을 건지 밭농사를 할 건지 노농사를 할 건지에 따라서 밭농사는 배수가 잘 돼야 되고 해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해가 어디에서 뜨고 어디로 지는지 이거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물길은 어떻게 나 있는지 이게 이제 밭이다 라고 하면 가보니까 너무 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봄에 갔어요. 나중에 여름에 갔더니 옆에 나무 하나가 막 우거져가지고 그늘이 진다거나 이러면 또 농사가 잘 안 되고요.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어요. 그럴 때 가보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밭인데 그렇게 폭우가 내리고 나서 가봤더니 거기에 새롭게 물길이 나가지고 밭을 휩쓸고 내려간다거나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밭을 볼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다 살펴보고 밭을 선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밭은 배수가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진 땅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배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냥 집에서 먹을 거 상추, 뭐 오이, 고추,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먹겠다라고 하면 그다음 염려하진 않아도 되는데 내가 특별하게 어떠한 작물을 좀 심겠다라고 할 때는 이 토양의 성질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 농사 짓던 분이 어떤 농사를 졌는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쓰고 농사를 졌는지 아니면 또 뭐 주 작목이 어떤 작목이었는지 이런 걸 좀 아는 게 도움이 되는데 뭐 그런 이력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밭이면 한 네 개퉁이하고 가운데에서 흙을 삽으로 이렇게 푹 파요. 그러면 삽 바로 밑에 한 2, 3cm 밑에 있는 20cm 정도에 있는 흙을 이렇게 한 줌씩 떠요. 한 줌씩 떠서 여기서 다 모두어서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가지고 가서 이 토양 분석 요청을 하시면 2주일 내로 이 토양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작물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가 또 농사를 지을 건데 내가 여기 밭을 매일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올 수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작목 선정을 달리 해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이거저거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매일매일 가서 밭에 가서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뭐 풀에 치이거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키운 작물보다는 그냥 풀밭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내가 얼만큼 자주 갈 건지에 따라서 장모 선정을 하시면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밭을 만들 때 누군가가 이제 밭을 줄 때는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정말 밭 같지 않은 밭, 막 넝풀 풀에 심지어 갈대에 뭐 이런 곳을 내가 지금 몇 년째 방치라고 안 쓰고 있는데 쓸 일도 없다. 당신 와서 이 밭을 써라.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그러한 제의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냉큼 받아요. 받아가지고 열심히 밭을 만들었습니다. 뭐 그 관리기를 가지고 만들든 아니면 내가 몸으로 하든 밭을 열심히 만들어서 정말 이제 밭다운 밭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농사 잘 짓고 2년째 되니까 뭐 흙도 좀 살아나고 더 괜찮아졌어요. 한 2, 3년 그렇게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내가 짓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유 우리 조카가 누가 그 농사를 짓는다고 안 그러면 이제 밭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팔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1, 2년 열심히 일해서 밭을 정말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냥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것을 내가 몇 년 쓸 수 있는지 뭐 5년 적어도 정말 5년은 쓸 수 있어야지 뭐 일하다가 그늘막도 좀 만들어 놓고 쉬고 비 오면 비도 피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생태 뒷간이라도 만들어 놓고 적어도 5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주잖아요. 안 써주니까 그냥 구도로라도 5년을 뭐 이렇게 쓴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시면 그래도 좀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라 몇 년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는 겨울 농사를 지어야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는 이 농지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 의해서는 봄, 여름, 가을까지만 농사를 짓고 겨울은 농사를 못 짓죠. 하지만 10월 달에 농사 지은 이 심어 놓은 것들은 겨우 내내 땅속에서 지상부는 죽었지만 지하부는 계속 살아있어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농사를 또 지으려면 반드시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반드시 일지는 꼭 쓰시는 게 좋겠어요. 텃밭 일지, 농사 일지. 내가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어떠한 씨를 뿌리고 얘가 언제쯤에 싹이 났고 언제쯤에 내가 옷걸음을 줬고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쓰시는 게 나중에 2, 3년 후에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어쨌든 농사의 첫걸음은 걸음 만들기예요. 내 몸에서 나온 찌꺼기, 오줌똥, 집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로 걸음을 만들어서 쓰는데 내가 농지가 작으면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농지가 넓으면 우리 집에서 나온 거하고 내 몸에서 나온 거 가지고는 걸음 작업이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걸음을 사는데 저희는 친환경 유기인증 받은 퇴비를 쓰거든요. 결국은 토양이 내 몸이다 생각을 하시면 건강한 토양을 만들려면 그러면 일단 걸음부터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유기인증 받은 퇴비를 쓰는데 이게 좀 더 비싸긴 해요. 농부들이 사신다고 해도 그래도 일반 시중에서 파는 걸음과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만들 때 이제 다 선정이 됐어요. 내가 오늘 뭐 올해 여기 300평에서 농사를 지을 거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저는 지금 520평에서 논농사를 하고 있고요. 토종별로 올해는 10품종을 지금 모짜리에서 키우고 있어서 6월 6일 다음 주에 보내기를 하고요. 올해 논농사 이제 저희 텃밭 보고 있으면 10년 차고 저는 이제 9년 차 농사고 많이 할 때는 24종을 종자를 수확을 해서 나누고 반막도 보고 그리고 이제 밭농사는 지금 500평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밭에서 한 50평 정도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건 한
50평 정도 그 정도 기계 없이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제 저는 농부가 아니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들처럼 10년 훨씬 전에 이런 기농 교육을 받고 농사 교육을 받고 기농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사람은 기농은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이 가는 거야. 알구나 해. 당신 농사도 모르면서 무슨 기농이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도시에 살면서 내가 농사를 좀 더 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이해를 하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농은 못하고 저희 남편은 또 농사에 니은자도 관심이 없고요. 먹기만 하고요. 농사는 다 제가 지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의아하다고 해요. 다른 집은 남편들이 아내한테 가자고 꼬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사람은 또 다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농사야말로 여성과 남성 음양의 조화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밭농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요. 여성들이 이게 몸에 되게 잘 맞는 농사예요. 논농사는 남성들이 주로 하는 농사고 그만큼 힘이 좀 필요하고요. 밭농사는 물론 기계로 대농을 할 때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필요 없어요. 기계가 하면 되니까. 콩 500평, 1000평 농사 지으려면 하면 로타리가 갈고 파종기 기계로 하고 수확 기계가 하고요. 그때는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기계 농사는 그다음 뭐 음량이 좋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에너지만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그 외의 농사는 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농사인데 밭농사에 뭐 씨앗을 뿌리고 김매기를 하고 수확을 해서 종자를 선별해내고 이런 것들은 여성들의 몫이에요. 그런 일들은 남성들이 한 20% 정도? 한 80%는 여성들의 몫. 저도 다 제가 씨앗을 받는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씨앗을 구입하지 않고요. 제가 다 이렇게 수확해서 최종한 씨앗을 쓰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씨앗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저도 이제 10년 전부터 이 종자를 수집하러 다니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원도에도 뭐 정선도 오고 횡성도 가고 전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재래종, 토종 씨앗이라고 하는 이러한 씨앗을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얻어서 그것을 그 지역에 그 3분의 1은 지역에 드리고 3분의 1은 유전자원센터로 가고 3분의 1은 이제 저희들이 증식을 하고 이러면서 그 종자 농사를 씨앗 받는 농사를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씨앗을 못 받아요. 딱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양파예요. 양파 저 지금 이제 채종하려고 있는데 양파 씨앗만 토종으로 이게 고정된 게 아직 못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씨앗 받는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밭을 만들려고 하면 뭐 이력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내가 농사는 처음 이제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2달 중에 2월에 아직은 뭐 춥고 영하의 기온이고 하지만 이제 2월 되면 조금 더 늦는다 하면 이제 3월 초순쯤에 밭에 가서 거름을 뿌리는데 거름을 뿌리기 전에 여기 이 땅을 작년까지는 화학비료를 준 땅이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냥 밭에 가서 우리 석회라는 게 있어요. 그 농자재산에 보면 토양을 개량해 주는 건데 이 석회를 구입을 하면 보통 그 포대에 12량이 나와 있지만 저희는 그 12량보다는 조금 적게 줄 거예요. 평당 석회를 한 500g 내지 700g 정도를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알갱이로 돼 있어요. 술술술술 골고루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2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넣고 밭 만들기를 하죠. 그렇게 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내가 작물을 어떠한 것을 심을 건지 얼마마다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작물 선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사실 이제 농부는 지금은 뭐 대농에 기계농 그런데 지금 대농 기계농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농을 해서 그렇게 기계농 화학농을 해서 내가 먹거리 작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일이에요. 농사가 우리가 몸에 익으려면 적어도 개인차는 있지만 3년 이상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물도 제가 감자 농사를 줬어요.
제가 올해 주말 농사까지 하면 한 18년 차 되는데 감자를 그래봐야 본격적으로 농사교육을 받고 한 게 한 12년 차 됐으니까 그 전에 주말 농장 아무것도 모를 때는 빼고라도 감자 농사 12번밖에 못한 거예요. 12번이 이게 감자가 생명이 있는 생물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마이크를 찍어내리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얘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후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흙을 놀리지 않고 씨앗을 이어가는 농사 이런 것들이 저는 회복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농사 가지고는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농사는 잘 돼도 돈이 안 되고 안 돼도 돈이 안 돼요. 잘 되면 왜 돈이 안 되죠? 농사가 잘 됐어요. 돈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풍년이면 값이 떨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나만 잘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잘 됐어요. 양파 농사 한번 보세요. 왜? 대파 농사. 잘 되면 다 잘 돼가지고 심지어 갈아엎잖아요. 예, 안 되면 또 돈이 안 돼요. 다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남이 하는 농사를 따라가는 농사보다는 자기만의 농법으로 자기만의 특화를 시키는 농사가 그래도 저는 이제 가치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토종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농산물을 장터로 가지고 가는 분들, 꾸러미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오히려 이제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한 농사로 계속 씨앗받는 농사로 먹거리 작업도 하고 이웃에게 내가 혼자 농사 져서 이제 부부가 농사 져서 한 20가정, 30가정 꾸러미를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농사 져서 꾸러미 10가정, 20가정, 30가정을 할 때는 저 혼자만 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해서는. 왜냐하면 품목을 다양화시키려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르신들이 두부를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두부도 좀 넣고 또 닭농사 짓는 분한테 계란도 좀 넣고 예,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들과 협업을 하면 품목도 다양해지고 덜 고생스럽고 오히려 그 마을의 예, 공동체도 예, 다시 예, 활성화되게 되는 거라서 농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럿이 이웃과 같이 사는 그런 농사로 우리의 삶도 질을 좀 향상해가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사가 지을 때 용어가 좀 달라요. 농사 용어가. 그래서 우리들 말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순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정착이 잘 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뭐 고랑과 두둑과 이랑이라고 하는 예,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밭이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들 계신 그 책상 거기가 이제 두둑이에요. 두둑이면은 두둑은 작물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 옆에가 예, 고랑이에요. 고랑은 물길이기도 하고 바람길이기도 하고 사람이 일하는 작업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둑과 고랑을 합해서 이랑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지금 한이랑, 두이랑, 세이랑, 예, 세이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밭을 가서 보고 뭐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대부분 직파라고도 하고 뭐 파종이라고도 하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활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종을 심었을 때 뿌리를 내리는 것을 활착이라고 해요. 지금 5월 말이잖아요. 5월에 심는 채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심어보신 분? 주말 농사 하시는 분? 5월 5일 어린이날 지나면 예, 뭐 심으셨어요? 오이, 예, 오이, 가지, 토마토 이런 열매 채소를 5월에 심습니다. 그러면 그 모종이 뿌리 내리김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종을 심기 전에 물을 주고 심고 막 이러는데 걔네가 이제 몸살을 앓죠. 이 활착하기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씨앗을 받는 일을 채종이라고도 하고 뭐 씨앗 받는 일이라고도 하고 또 작물을 기르다 보면 작물이 튼실해지기 위해서 또는 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지리기를 해요. 이런 것들 적심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농사 용어는 이렇게 저렇게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래도 조금씩 좀 알고 계시면 농사에 도움이 좀 됩니다. 농부들이 그 밭에 저 시비했어?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시비가 뭐냐면 이제 거름을 넣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제 밑거름
우거론 추비는 줬느냐 고추농사 했는데 고추농사 하는데 추비 줬어라고 얘기하면 예, 그리고 제가 종자수집을 다니면서 보니까 귀농이나 이렇게 하신 분하고 그 지역에 사는 농가의 어르신들하고의 밭을 보면요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농부들의 밭은 정말 일사정연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 비닐하우스, 만약에 비닐하우스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가의 빈자리도 놀리지 않아요. 거기다 뭐를 꼭 심어요. 그런데 이제 귀농하신 분들은 밭을 가보면 들쭉날쭉하고요. 뭐 여기저기 풀도 있고 작물이 군데군데 비어있기도 하고 막 이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걸 이제 가만히 안 보고 계시죠. 여기 왜 놀려두느냐, 모래도 심어라. 풀이 나면 여기 제초제 빨리 뿌려라. 왜 이러느냐. 저희도 한 분이 충남 청양으로 가셨는데 당신은 이제 배운 대로 하려고 했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지나다니실 때마다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러려고 귀농한 게 아닌데 지나다니시다가 빨리 여기 제초제 뿌려라. 여기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 밭하고 우리들 밭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께 저는 이런 농사를 이렇게 배운 대로 하려고 합니다. 뭐 이래서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그럼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인정을 하시죠. 저희도 이제 기농농본부에서 저랑 같은 기수에 그 교육을 받으시고 강진으로 기농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벼농사 대농을 하시는데 처음에 가셨을 때 이분도 굉장히 많은 부딪힘을 받았어요. 어르신들께. 그 농약 좀 찌끄러주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제 야단치시고 어르신들께서 저는 제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그 해에 이제 토종벼를 송모내기를 해서 증식할 때에서 심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마을에 기계모로 한 데는 쓰러졌는데 이분이 한 거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 뭐 좀 하나 뭘 알겠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 1년 지나고 나니까 다른 어르신들께서 자네 내가 힘들어서 이거 못하니 이것도 좀 하게 이러다가 이제 3년 후에는 그 마을이 친환경 벼 생산 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마을과 어르신들과 그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재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작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러 작물들이 있는데 얘는 1년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1년생인지 2년생인지 봄에 씨앗을 뿌리는지 가을에 씨앗을 뿌리는지 이런 재배력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텃밭 디자인이라고 이게 내 밭이야. 이게 내 밭인데 여기에다가 작물을 무엇 심을 건지 이렇게 밭을 구획을 나눠보는 이런 작업을 해보면 이제 뭐 3월에 4월에 뭐 씨도 뿌리고 고구마도 심고 막 이래요. 고구마 심는 시기는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초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빈밭으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다른 작물을 심어서 애벌로 먹어내고 그리고 나서 심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물들의 이력, 재배력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농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일 먼저 이제 3월에 우리가 밭 만들기를 했어요. 2월이나 3월 초에 밭 만들기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작물을 드디어 심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심는 게 감자 심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종을 만드는 거는 2월이나 3월 달에 이게 생장 기간이 긴 작물들. 가장 길은 게 고추. 고추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고추 가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추 씨는 농부들은 보통 2월이면 씨를 붓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씨를 부어서 모종을 만들고 박과 채소는 조금 더 뒤늦게 만들어도 되고요. 한 4월 중순쯤 씨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밭을 만드는데 우리가 거름을 넣고 기계로 할 때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내가 직접 몸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거름을 넣고 삽으로 뒤집어 줘야 되죠. 거름이 이 밭 위에 그대로 태양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게 질서지르면 날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토양 속에 들어가도록 한번 뒤집어 주는데 농사를 첫 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1년쯤 하고 나면 가을에 가을 작물을 다 걷어내고 나서 그때 거름을 넣고 깊이가리를 한번 해주면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지피나 뭐 이런 멀칭을 해두면 그 다음에 봄에는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농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만의 농법이 생겨요. 남들이 봄에 다 밥 만들 때 나는 그때 밥 만들지 않고 바로 밭에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감자는 가직과 작물의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게 제 밭이거든요. 여기는 농부님의 밭이에요. 이 농부님들이 기존에 지금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잡초. 풀. 네. 첫째는 풀이기고 두 번째는 온도와 수분 관리예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과 비닐로 쌓여 있는 곳에 이 토양 안에는 수분도 있고 3월에는 영하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4월에도 밤에는 영하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장이 멈춰지거든요. 그러니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덮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닐을 덮으면 요즘처럼 낮 기온이 25도 막 이랬어요. 이 안에는 굉장히 한 40도 막 이렇게 돼요. 예, 이래서 토양도 스트레스고 작물은 비대하기가 크지만 작물도 제 맛과 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떠한 농사를 선택할 건지 석유에 의존하는 농사를 할 건지 에너지를 덜 쓰는 농사를 할 건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비닐 쓰는 농사나 뭐 이런 걸 안 하는데 또 이거를 안 하면 그만큼 일도 줄어요. 이거 하려면 두둑을 또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다 이렇게 고랑을 두둑을 만들어요. 근데 고랑 두둑을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이런 고랑 두둑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만들까 하니까 결국은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였고 비닐을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고랑과 두둑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고랑을 두둑을 만드는 이유는 배수가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밭이에요. 이게 300평짜리 밭인데 여기는 약간 경사지고 또 경사는 안 졌지만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밭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고랑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5평씩 밭을 만들면 돼요. 보통 길이는 쭉 길게 되더라도 밭 두둑의 넓이는 가장 이상적인 넓이는요. 내가 이게 이제 밭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손을 뻗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작업해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밭의 넓이가 가장 이상적인 넓이에요. 여기처럼 이건 조금 넓죠. 넓으면 내가 밭 위를 다니면서 질겅질겅 밟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좁죠. 좁으면 그만큼 밭이 좁아들어요. 밭두둑하고 고랑이고 밭두둑 고랑 이러니까 밭이 좁아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양쪽에서 손을 뻗쳤을 때 맞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밭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는 일이고 나는 여기가 배수가 안 되는 땅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두둑을 높이 올리고 고랑을 내리는 거죠. 저도 지금 있는 땅이 저기 이제 광명인데 지금 사는 곳은 수원이에요. 수원인데 수원에도 밭이 있고 광명에도 밭이 있어요. 광명에 있는 밭 500평은 땅 주인이 거기는 논짜리였어요. 근데 10년 동안 농사를 안 져가지고 갈대하고 버드나무가 우거져서 거의 늪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이 상속을 받은 땅이어서 젊은 친구예요. 85년생인데 농사도 모르고 그리고 주변에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씨앗받는 농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도시에서 이런 도시농업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 단체가 그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를 배출하는 곳인데 이런 일을 한다고 그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버드나무가 있고 갈대가 우거지고 해서 처음에 저도 이 땅을 빌릴 때 빌려주신다고 해서 얼마를 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개발이 되기 전까지 써라. 그래가지고 10년 계약서를 썼어요. 10년 무상 계약서를 아예 써주셨어요. 그런 분은 사실 흔치 않아요. 정부에서 그런 분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땅 주인이 계약서 전혀 안 써주거든요. 왜냐면 그 계약서를 써주게 되면 그 땅을 팔았을 때 이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내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 요건이 안 갖춰진다거나 해서 잘 안 써주거든요. 거의 안 써줘요. 근데 그분은 예외적으로 그걸 써줬어요. 써줘서 제가 올해 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논자리니까 얼마나 습해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저희가 이 베고 포크레인을 불러서 뿌리를 패내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없고 그냥 농로만 있어서 그 패낸 뿌리로 일정 부분의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차도 세워놓고 돌릴 수 있고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지르니까 뭐 국토를 내 땅이나 같아야지 국토를 하죠. 그래서 거기를 저도 이렇게 구둑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고랑을 깊게 내렸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작물이 거의 안 됐어요. 너무 지러가지고 밥 만드는데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3년차 되면서부터는 이제 올해 5년차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슬보슬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두둑이 깊으면서 다 멀칭 재료를 써서 지금은 보송보송하고 땅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네, 이런 두둑 농사는 결국은 기계농인데 이렇게 이게 이제 감자인데요. 이 감자를 심을 때는 감자가 어떤 감자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감자 품종. 수미, 네, 맞아요. 수미. 또 오륜, 그래요. 자, 또 뭐 주백 감자, 감자 종류가 여러 가지 한 40여 품종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미 감자는 쪄먹는 감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감자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찜용 이런 거는 또 다른 감자예요. 수미 감자로 하게 되면 다 부서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토종 감자로만 농사를 짓는데 토종 감자는 대부분 특징이 약간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토종 감자 꽃인데요. 대부분 토종 감자는 또 붉은 꽃을 좀 피고요. 분홍색이 좀 많아요. 울릉도 분홍감자, 강화 분홍감자, 뭐 이렇게 분홍색이 조금 많고, 물론 뭐 지게감자 흰 것도 있고, 송노란 분홍감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흰 꽃이 폈는데요. 흰 꽃은 폈으나 암술머리가 검은색이 있어요. 얘는 그 자주감자예요. 그 묵밭 두지감자라고 하는데 자주감자, 자주색 감자. 그러니까 묵밭이라고 하는 게 밭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묵혀놓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잘 자란다 하는 밭에서 자라서 이제 묵밭 두지감자라고 하는데 감자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그 약간 움푹움푹 들어간 곳이 다 씨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싹을 다 틔울 거예요. 그러면 감자를 심을 때 그냥 이 작은 감자는 통으로 심어도 되지만 감자 씨가 되려면 적어도 25g 내지 30g 정도? 그러니까 감자를 잘랐을 때 씨눈을 중심으로 한 요만한 크기 정도면 그러면 씨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감자를 심을 때 이만한 감자면 씨눈을 중심으로 절반만 자르거나 아니면 뭐 3등분을 하거나 하는데 더 작아도 돼요. 굳이 처음에 싹을 틔울 때만 감자의 양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토양의 양분으로 자랄 거라서 그리고 이 감자가 이게 이제 주식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 강원도 특히나 여기에서는 감자 농사를 지으면 씨는 뭐 조그만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먹었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되게 크게 자르는데 그렇게 또 크게 자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이 막 펴서 이게 뭐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감자가 이게 줄기가 하나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줄기가 막 8, 7개씩 막 나와요. 그러면 아주 활력이 좋은 애 두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내든가 뽑아내든가 그래요. 근데 이제 감자를 심을 때 여기는 두둑을 만들어서 심었어요. 저는 감자를 심을 때 이렇게 고랑에다 심어요. 감자는 줄기작물이에요. 얘는 뿌리 작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자가 땅속으로 가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밭이다 그러면 밭을 저는 대부분 다 골 파종을 하거든요. 다 골에다가 파종을 해요. 이게 밭이면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감자를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자를 심잖아요. 예, 저는 반대로 밭이면 여기를 고랑을 파요. 보통 5cm 내지 7cm 정도를 파요. 파서 감자를 이렇게 심어요. 감자는 씨눈을 중심으로 자르잖아요. 자르면 이 단면에
그 감자는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젤을 묻히거나 그리고 감자를 자를 때에는 쓰는 칼을 소독을 해야 돼요. 끓는 물에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불로 소독을 하든지 소독을 해서 그래서 잘라요. 씨눈을 중심으로 자른 다음에는 그대로 2, 3일을 놔두면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이 나와서 이렇게 굳어요. 그러고 나서 심사를 하다 보니 기계가 할 수 없는 작물들은 점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 들깨, 참깨 이런 건 사람의 손이 다 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장에서 파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참기름, 들기름, 국산 참기름, 들기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다 수입산이죠. 콩농사도 수입콩이 엄청 많아요. 녹두 농사 대부분 또 국내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녹두는 익을 때마다 따야 돼요. 녹두 꼬투리가 거뭇하게 익어가는데 8월쯤 되면 익는데 갈 때마다 녹두를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곡식 방앗간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농사가요. 시스템이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자금 농사를 했던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족이 농사를 지었던 때는 농기구가 되게 많았잖아요. 다양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도 지금 막 찾아야 돼요. 그 불광동에 있고 보은대장간이라고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곡식방앗간도 우리가 수수조를 심었는데 얘를 수확을 했어요. 얘도 쌀 도정하듯이 도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방앗간이 없으니까 이 시골로 찾아다녀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잃어가면서 삶의 문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문화를 복원하는 일 이런 게 그러니까 농사는 예술, 종합예술이 인생의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여러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그 중에 단연 농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한 10분 시간 될까요? 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